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종을 모시는 내관이 자분하석했다. 몹시도 초조한 내관을 보며 세종이 다그쳤다. 내 무슨 기난 이야기기에 이러는 것이냐. 아래옵기 송과하오나 소문이 세자빈 마마를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세자빈을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라 하였더냐.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이러는 것이냐. 내관이 머리만을 조아린 채 발을 동동 굴렀다.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궁녀들이었다. 무엇이들 간에 고란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종이 버럭 화를 내었다. 어허, 어떤 소문이냐고 물었다. 내관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세자빈 마마께서 남녀간에 그러니까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요상한 방수를 그런 소문이 파다옵니다. 요상한 방술이라니 저주라도 하였다는 것이냐. 누구더냐. 이러한 소문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다. 휘빈마마의 시녀 효초가 마마의 명으로 민가의 방술을 알려주었다 하옵니다. 세종이 눈을 감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소문이 파다하다면 변명조차 필요 없는 일이었다. 세자빈의 몸으로 방술이라니. 세종이 명했다. 그래서 휘빈 김씨와 시녀 효초를 잡아오너라. 세종의 첫째 며느리이자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비는 동령 판부사 김구덕의 손녀이자 김오분의 딸이었다. 김씨는 세종 9년인 1427년에 세장향에게 시집와 세자빈의 봉에 졌고 휘빈의 자코를 받았다. 궁인에 의해 휘빈 김씨와 효초가 편전으로 붙잡혀왔다. 세종이 효초에게 물었다. 고래에 날 돌고 있는 소문을 너도 핥어. 내 정녕 그런 불경한 짓을 휘빈에게 가르쳐 주었더냐. 효초가 겪는 줄로 휘빈 김씨를 보았다. 휘빈 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진실을 아뢰었다가는 자신의 아니도 그러거니와 친정 또한 품미파산이 날 것이었다. 세종이 다시금 엄하게 소리쳤다. 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말을 아끼는 것이더냐. 바른대로 아뢰지 못할까? 효초가 울먹이며 말했다. 작년 겨울에 휘빈께서 부인이 남자에게 사랑받는 술법을 묻기에 모른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런데도 휘빈께서 강요하시어 여자 종들에게 물어보니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며 이쪽이 사랑을 받고 저쪽 여자는 멀어지게 된다 하였사옵니다. 하하여 두 시녀의 신을 가지고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뭐어라? 두 시녀라 함은 누구를 뜻함이냐? 효동과 덕금이온데 세자저하께서. 효동과 덕금은 문종이 좋아하는 궁녀였다. 휘빈 김씨는 엎드려 훈육혔다. 전부 문종의 잘못이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으니 정답게 한번 안아주지 않으니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여 정녕 신을 베어다가 그 죄를 마시게 했단 말이냐? 세종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휘빈 김씨가 다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옵니다 전하. 어찌 감히 어찌 그런 짓을 하겠사옵니까? 진실이옵니다. 그 진실은 순덕이 잘합니다. 배워온 신은 순덕이 가지고 있사옵니다. 마땅히 태울 곳도 없거니와 겁도 나고 살려주옵소서 전하 살려주옵소서. 순덕은 휘빈 김씨가 사저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세종이 효초에게 다시 물었다. 이것이 전부더냐? 이분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효초의 눈이 또 휘빈 김씨를 향했다. 거짓을 고했다가는 제 목이 달아날 판국이었다. 그 뒤로도 휘빈께서 다른 술법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여 두 뱀이 근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였사옵니다. 일러준 두 가지의 술법의 전자는 박신의 버린 첩 중가이에게 들었고 후자는 정효문의 기생첩 하복래에게 전해드렸사옵니다. 세종의 눈이 번뜩이며 휘빈에게 향했다. 내가 너의 집안이 명망 높은 가문이라 하여 세자빈으로 간택하였다.
이것이 실로 명가라고 하는 집안에서 할 짓이더냐. 여봐라, 당장 가서 순덕을 잡아오너라. 살려주옵소서 전하. 아니 아범마마, 살려주옵소서. 모두가 거짓이옵니다. 억울합니다. 일찍이 순덕은 휘빈 김씨의 양양에서 잘린 가죽신의 껍질을 발견하곤 숨겨두었다. 이를 개의하게 여겨 효초에게 물어 그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던 터였다. 순덕이 잡혀오고 세종의 명으로 증거까지 압수되었다. 세종은 11월 20일 근정전에서 패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하교했다. 뜻밖에도 김씨가 미혹시키는 방수를 쓴 단서가 발각되었다. 내 그리하여 휘빈 김씨를 쫓아내었다. 종묘에 고하고 김씨를 패빈하여 서인으로 삼았으며 책인을 회수하고 사삿집으로 쫓아 돌려보내어 마침내 박행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였다. 그의 비유를 맞추어 아첨하여 그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시녀 효초는 유법과 형벌을 바르게 밝히도록 하였다. 효초는 김씨에게 압승의 술법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율에 의해 차명되었다. 휘빈 김씨가 배출되고 그해 10월 15일 문종은 다시금 세자빈을 맞이했다. 봉효의 여식이었다. 봉효의 지책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여식이 세자빈으로 간척되어 이조 참의, 참판 등을 거쳐 정이품인 지동령 부사까지 올랐다. 세종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용상이 꺼질 기세였다. 첫 번째 세자빈을 패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세자빈까지 패해야 할 상황이었다. 딸이 지아비 사랑을 받지 못해 동성과 사랑에 빠진 것도 모르는 채 일찍 죽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로다. 다행히도 봉효는 3달 전에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봉효는 세자빈 봉씨가 패출된과 동시에 고신도 추달될 것이었다. 세종이 명했다. 세자빈 봉씨와 소상을 데려오도록 해라. 소상은 세자궁의 궁녀였다. 그러니까 이 궁녀와 세자빈 봉씨가 매일 잠자리 한다는 소문이 고래 파다했다. 봉씨 또한 투기가 심해서 숭이 곤씨가 회임했을 때도 곤승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쫓겨나게 된다는 둥 원망이 끝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종은 봉씨를 달래주었다. 그러나 봉씨는 하지도 않은 회임을 했다고 떠벌려 놓고는 유산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었다. 문종이 아끼는 아이를 매질하고 술에 취해서는 궁녀의 등에 엎여 돌아다니기까지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동성애라니 세종이 더는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세자빈 봉씨와 소상이 붙들려 왔다. 세종이 소상에게 먼저 물었다. 세자빈이 너와 항상 잠자리 하는 것이 사실이냐? 세자빈 봉씨가 땅에 바짝 엎드렸다. 그리고는 소상을 보았다. 아니야. 모두 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야. 세자빈 봉씨가 소상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상이 세자빈 봉씨와 세종을 번갈아 보다가 실토했다. 지난해 동짓달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옵사옵니다. 다른 궁녀들은 모두 기지문 밖에 있었사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셨는데 이를 사용하였더니 빈께서 욱박지르시고 하여. 세종의 입이 절로 벌어지며 되물었다. 하여. 마지못해 옷을 반쯤 벗고 병풍 뒤로 들어갔더니 세자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벗기고 강제로 눕게 하고 남자와 교합하는 모습을 하며 서로 희롱하였사옵니다. 세종은 기가 막혔다. 세자빈 봉씨가 급히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전하. 소상은 숭이곤씨의 궁녀 단지와 사랑하는 사이옵니다. 진실로 저는 아니옵니다. 소상이 봉씨를 보았다. 그리곤 곧바로 세종을 향해 하소연했다. 세자빈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옵니다. 다른 궁녀들에게 여쭤보옵소서. 빈께서 매번 저에게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였는데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셨는데 소인은 빈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이 더욱 두렵사옵니다. 또한 단지와는 사랑하는 사이가 맞사오나 빈께서 다른 궁녀를 보내어 함께 놀지 못하게 막았사옵니다. 소인은 실로 억울하옵니다. 맞사옵니다.
세자저하께 여쭤보옵소서. 저하께서도 제게 같은 말씀을 물으셨사옵니다. 세자 또한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곤래에 추잡한 소문이 이미 돌고 돌았다는 소리였다. 다들 물러가라. 소상과 세자빈 봉씨가 편전을 나섰다. 문종이 세자빈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세종도 알고 있었다. 그래, 세자빈도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봉씨는 문종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얻고자 했다. 문종을 향한 노래를 지어 궁녀에게 부르게 하고 나이 많은 궁녀를 시켜 문종을 자기 처소로 데려오게도 했고 읽고 있는 책을 집어던지면서 아무에게나 하풀이를 해댔다. 세종이 급히 동승지 신인송과 동부승지 곤채를 불렀다. 그리고는 내간마저 물리었다. 내가 복이 없도다. 첫 번째 세자빈을 패하고 봉씨를 다시 간택했건만. 세종은 잠시 말을 끊었다. 이 일을 어찌 설명하고 어찌 처리해야 마땅할지 근심이 태산이었다. 내가 궁녀들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한다고 해 곤래의 금령을 엄하게 내려 그 풍습이 조금 줄어들었다. 한데 세자빈이 이러한 풍습을 본받아 음탕한 짓거리를 하였도다. 옛날에 첫 번째 세자빈을 패할 때에는 내가 젊고 의기가 날카로워 진실을 그대로 내세웠지만은 지금은 봉씨가 궁궐의 여종과 동숙한 일이 매우 필요하므로 교지에 기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니 우선 성질이 투기로 가득하며 아들이 없고 노래를 부른 4대까지 일을 범죄 행위로 삼아서 교지를 지어 바치게 하라. 그리하여 신인손이 곤채와 더불어 임금의 뜻을 황희, 노환, 신계에 전달하여 함께 교지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렇게 빈을 패하는 일을 종묘에 교하고 봉씨를 표출하여 서인으로 삼아 집으로 돌려보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자빈을 모두 패한 세종은 새로 세자빈을 들이기가 두려웠다. 세종이 문종과 마주했다. 다시금 세자빈을 들이는 것보다 지금 있는 두 후궁 중에 한 사람을 골라 뽑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두 후궁이란 권양원과 홍승이를 말함이었다. 문종이 아뢰었다. 아바마마의 의중에 따르겠사옵니다. 세종이 안타깝게 문종을 보았다. 문종이 아끼는 아이는 홍승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또 알고 있었다. 세자빈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지 사실 문종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도 문종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을 청구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내비친다면 존중하는 의사가 있었다. 한데도 문종은 자신의 소신을 아꼈다. 세종이 말했다. 허면 나는 권양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니라. 네, 아바마마. 권씨는 권전의 딸로 14살에 세자의 후궁으로 간택되면서 골생활을 시작했다. 생각이 깊으며 희노애락이 표정에 드러나지 않는 조신한 아이였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으며 입도 무겁고 정도 많았다. 실제로 세종은 권씨가 아주 흡족했다. 권씨는 세종에 의해 세 번째 세자빈이 되었다. 그러나 문종의 세 번째 부인도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다. 권씨가 왕손을 잉태했는데 단종을 탄생시키고 탄후병으로 이틀 만에 죽었다. 세종은 매우 슬퍼하며 수라까지 들지 않았다. 세 번째 부인까지 떠나보낸 문종은 더는 부인을 두지 않았다. 문종이 보위에 오르고 권씨는 왕비로 추봉되었다. 세월이 흘러 권씨가 낳은 단종이 보위에서 쫓겨났다.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이었다. 그쯤 밤중에 자꾸만 여인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바로 현덕왕후 권씨의 무덤에서 나는 소리였다. 울음소리는 차츰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어갔다.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로 가서 의탁할꼬. 밤이면 밤마다 구슬피 울어대는 현덕왕후 권씨로 마을이 시끄러웠다. 사내가 능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체가 어찌 저리 서글프게 오시는지 모르겠소. 아이고, 단종께서 쫓겨나시고 서글피 우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삼촌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는데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소. 어찌 억울하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쑥덕거렸다. 그러는 사이 세조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 현동학원 고씨가 나타나 섬뜩할 만큼 크게 성을 내었다.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너는 똑똑히 알아두어라. 그러지 않아도 조카를 몰아내고 죽음으로까지 가게 하였으니 세조 또한 하루하루가 편치는 않았다. 하지만 원래 권력이 바뀌면 피를 부르는 법이었다. 쫓겨난 왕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되었다. 다시금 용모를 꾀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무척이나 놀란 세조가 꿈에서 깨어났다. 땀이 비오듯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가 실로 죽었다. 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단명한 것이었다. 세조가 며칠 전 꿈을 떠올리며 분노에 휩싸였다. 형수님께서 제 아드님을 데려간 것입니까? 예, 저 또한 일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요. 형수님의 아드님께서는 보위를 지킬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 그 탓을 제게 하시는 겁니까? 형님께서 먼저 승하하시고 어린 조카님을 낳고 일찍 돌아가신 형수님의 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날 밤도 현동학원 무덤에서는 그녀의 온통한 울음소리가 계속되었다. 며칠 후 말을 탄 사신들이 졸지에 달려왔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에 나섰다. 이들은 현동학원 무덤을 파헤치더니 관을 꺼냈다. 그리고는 관을 무덤 옆에 내팽개쳐 두고 모두 돌아갔다. 마을 노인들이 놀라 물었다. 이곳이 무슨 일인가? 아이고, 마마께서 집을 부수려 한다는 말씀이 오늘을 두고 하신 소리인가 봅니다.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미 돌아가신 분을 무덤을 파헤치다니 천벌을 받을 것일세. 관은 노천에 34일간 방치되었다. 그리고 세조의 명에 따라 평민의 예로 물가에 옮겨 묻었다. 옛 능의 자리가 없어졌으므로 그 자리에 소나 말을 놓아 풀을 뜯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맑은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바람이 쏟아졌다. 하여 그 누구도 현동학원 능자리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녀의 능은 성종 2년 남효원의 건으로 연산군 때 김일손의 건으로 숙종 25년에 신혼이 회복되어 문정 옆에 개장되었다. 일찍이 나라 빼앗긴 임금치고 화가 땅속까지 미친 예를 보지 못하였건만은 우리나라에는 정능, 소능 두 능이 변을 당하였다.